2024년 창의인재개발연구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단국대학교의 서은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창의인재개발연구소는 매년마다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포럼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 2024년은 에듀테크 트렌드를 읽고 전망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시고 의미 있는 포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창의인재개발연구소의 소장이신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장을 맡고 계신 전은하 소장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받은 전은화입니다. 우리가 불목이라고 하잖아요. 금요일 아니고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페이스북을 팔로잉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지인으로 생각 안 하실지 몰라서 지인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그분이 피드에 배쇼를 참가한 사람, 안 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세 분류로 구분을 하고 싶은데 오늘 참여한 사람으로 더 분류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벽에 부딪힌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좌절감이 느껴질 때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제 전문가로서 역량 중에 지식이 좀 부족해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지적인 역량과 또 스킬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풋이 부족할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적 유희,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모신 연사분들 정말 지금 네덜란드에서 막 비행기 타고 도착하신 데니얼 교수님과 우리 또 홍정민 소장님 그리고 윤성혜 이사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단국대학교의 지적인 그런 자산들을 관리하고 리드해 주시는 우리 빅데이터 정보원의 서은교 원장님께서 오늘 사회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 식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바로 좋은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맞습니다. 식순에 앞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오늘 이 공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면서 이 공간에 대한 소개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이곳은 모두의 연구소라는 곳이고요. 너무 장소 좋죠? 네. 뭐 너무나 많은 그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이런 훌륭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곳에 대해서 공간을 소개해 주실 성태희 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연구소 커뮤니티 매니저 성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오신 김에 저희 회사는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연구소는 여러분이 여기서 교육 포럼에 오신 것처럼 에듀테크 포럼에 오신 것처럼 저희는 커뮤니티, AI 커뮤니티 그리고 교육 회사입니다. 다양한 AI 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관심 있으신 분들이 커뮤니티로 모여 있고요. 저희는 저쪽에 벽에 보시는 것처럼 Share Value, Grow Together라는 미션을 가지고 기존 경쟁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그런 연구 문화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프로그램 4개를 좀 안내드리고 싶은데요. 모두의 연구소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모임은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랩이라고 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공간을 여러분 오신 것처럼 이쪽에서 공간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논문 작성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글로벌 탑티어 논문을 게재하실 시에 20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페이퍼샵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GPU 지원도 조건에 맞는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플립스쿨이라고 프로젝트 기반이 아니라 이제 플립스쿨은 내가 프로젝트 기반으로 공부할 건 아니지만 아직 공부하고 있는 단계,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께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플립 러닝이라는 스터디 제도를 좀 거의 최초로 좀 커뮤니티에서 많이 해서 유명해졌었는데요. 논문 읽기 혹은 강의 보고 토론하기, 책 한 권 끝내기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스터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AI 관련된 연구 모임 기반으로 커뮤니티가 자라다 보니까 교육 사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AI 학교 아이펠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교 오름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학교는 2개 과정으로 코어 과정 AI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또 리서치 과정이라고 해서 석사급 수준으로 AI 논문까지 쓰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도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교 오름 캠프의 경우에는 지금 플러터 모바일 앱 과정을 모집 중에 있고 그리고 AI 모델 활용 백엔드 개발 과정과 자바스크립트 웹 풀스택 과정도 추후 모집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외에는 저희가 이렇게 모두팝과 모두해요라는 세미나가 이 장소에서 혹은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고정 세미나 강남 캠퍼스의 경우에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AI와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인기가 좀 많은 프로그램인데 저희 홈페이지에서 팔로우업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캠퍼스의 경우에는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달에는 교사 업무 자동화 관련된 세미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름 클래스는 저희가 내일 배움 과정, 환급 과정으로 단기 온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부터 중급까지 다양한 과정을 들으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은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특히 홈페이지에서 슬랙 입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커뮤니티에 조인하실 수 있고 또 카카오톡 채널 구독하시면은 또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은 KHP, K-하이테크 플랫폼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KHP 운영기관이고요. 저희가 KHP 운영기관이다 보니까 오늘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께 연말에 랜덤으로 만족도 조사가 연말에 실시될 수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다시 서은교 교수님께.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간 앞으로도 잘 이용해 주시고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순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연사님들도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최환희 네덜란드 폰티스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님께서 인사이트 프롬 언리시 월드 2023이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최환희 교수님 잠깐 뒤에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은요. 인사이트 프롬 ATD 2023으로 홍정민 휴넷 L&D 연구소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션은 인사이트 프롬 배치오 2024라고 해서 러닝 스파크 윤성애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업계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그냥 한 분씩 하면 잠깐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단국대학교 혁신융합대학 교수학습 혁신센터장이신 정여정 교수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 LG전자의 박준래 팀장님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에 웅진 싱크빅의 김민섭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코드스테이츠의 이호준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연구소 최덕환 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 이정훈 교수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잘 들어주시고 질문은 저희가 전부 다 디스커션 시간이 끝난 후에 한 번에 디브리프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희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환희라고 하고 방금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기 때문에 혹시 제가 강의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시차 적응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4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일단 언리시가 어떤 행사인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언리시를 가능하게 했던 혹은 언리시가 태동했던 유럽의 전반적인 HR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작년 이제 10월에 제가 참석했었던 2023 언리시 월드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몇 가지의 토픽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맨 마지막에 아무래도 언리시는 HRD나 L&D에 그러니까 러닝 앤 디벨롭먼트에 완전히 포커스 되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HR 관련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의 내용들 혹은 주요 토픽들이 교육 현장에 주는 어떤 시사점들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언리시는 13살이 되었고요. 2011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영국 기반이고 주로 서유럽, 그러니까 뭐 독일, 네덜란드 혹은 북유럽 몇 개 국가들, 그리고 영국, 이런 나라들의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파리에서 열리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HR 전반에 대해서 다룹니다. 거기에는 이제 학습에 관련된 파트들도 있지만 물론 탤런트 애퀴지션이나 토탈 리워드 같은 그런 토픽들도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행사고요. 사이즈로 본다면 ATD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션의 숫자로 봤을 때도 그렇고 참여자의 숫자도 작년에 5,000명 정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ATD의 한 절반 정도 사이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큰 네트워킹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HR 담당자들이, 정말 많은 실무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네트워킹도 하고, 사실 이 이벤트를 통해서 채용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우리 회사에서 발표했는데 그날 잡 오퍼를 받고 다음 주에 회사를 옮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실무적인 네트워킹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더십보다는 조직 문화에 대한 강조점들이 좀 있고, ATD가 HRD 혹은 리더십에 대한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서 언리시 컨퍼런스는 L&D, 러닝 앤 디벨롭먼트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름 ATD와의 경쟁 구도를 가지려고 뭔가 이제 조금 더 차이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의 2023 세션들은 그 주요 요점들이나 전반적으로 다루어진 토픽들이 ATD와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HR 테크에 친화적이라고 적었는데, 원래 이 컨퍼런스가 HR 테크 그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그런 작은 소규모의 이벤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HR 테크들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 세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뭐 작은 대학 학과에서 만든 이런 어플리케이션부터 큰 기업들까지 HR 테크를 전시하는 세션들이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주로 한국표준협회를 통해서 한국 방문단을 해마다 구성을 해서 이제 방문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저렇게 한국 방문단이 오실 때 디브리핑도 해드리고 함께 세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4년째 언리시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일단 북유럽 혹은 서유럽의 HR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이 직업 혹은 업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졸업생, 특히 4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혹은 업의 현장에 진입하는 그 속도감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HR 담당자들이 이제 막 졸업을 했으니 뭔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업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오도록 요청받고, 그 업의 현장에서도 이미 대학을 졸업했으면, 그리고 특히 인턴십을 거쳤다면 이 사람은 그냥 나의 동료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서 한국과 같은 집체 교육을,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집체 교육이 사라지고 있지만 대규모의 공채도 없고요, 대규모의 교육도 없는,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실무에서 같이 일을 하기를 요청받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의 다른 의미도 사실은 HR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있긴 한데 파트타임 정규직이 가능합니다. 파트타임으로 퍼머넌트 컨트랙을 받고 평생 일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규 루트의 채용 과정과 비정규의 채용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차이들이 특히 서유럽에서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이 사회 전반에 굉장히 잘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하루 일하면서 평생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소속감 혹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커리어가 안정이 됐다, 불안정하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휴가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유럽에서는 굉장히 좀 편하게 잘 받아들여지는 지금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다른 경험이라고 제가 적었었는데, 전반적으로 리더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HR 컨퍼런스에 갔는데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사실은 듣기도 힘들고 업무 현장에서도 리더라는 얘기를 하기 싫어합니다. 특히 왕이 있는 나라들인데 더 그렇습니다. 왕정에 대한 반작용인지 어쨌든 누가 나를 이끈 혹은 누가 나를 모니터하거나 이끌거나 끌고 간다는 그 컨셉에 대해서 일단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분위기가 퍼스널 디벨롭먼트, 내가 나 스스로를 이끄는 셀프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과 합쳐지면 결국은 리더십에 대한 강조보다는 나 스스로가 셀프 리더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HR에서 어떻게 영향을 후에 미치는지 조금 얘기를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패스의 다른 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파트타임으로도 충분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스타벅스에서 일을 해도 그렇고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면서 평생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좀 얼뜻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안정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계속 옮겨 다닙니다. 한 3년, 한 4년 정도 일하면 이제 내가 커리어를 옮길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미국에서도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경향들은 있지만 특히 서유럽이 가진 환경은 한 3, 4년 동안 같은 회사에 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요. 왜 계속 여기에 있는 거지? 발전이 없는 건가 저 사람은? 물론 이게 HR에서 새로운 컨셉들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인터넷 모빌리티라든가 내부적으로 움직이면서 내부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점점 인재들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리텐션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날 때 물론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옮기고 4년마다 한 번씩 옮기는 것들이 조금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나는 계속 커리어를 이동하면서 나를 발전시켜 가면서 셀프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R 그 업무를 보는 이 HR 실무에서는 어떤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가? HR은 어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권한이라든지 우리가 실무에서 가끔 느끼게 되는 인사의 파워 같은 것들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에서 이제 전략적인 위치로 지금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HR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많이 다루어지는 단어는 change agent입니다. 그래서 HR 담당자들은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컨셉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앞서 말했듯이 학습보다는 발전 혹은 성장이라고 할까요? 학습보다는 성장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HRD보다는 L&D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고, 사실 러닝보다는 그 스스로가 어떻게 디벨롭하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HR도 그 과정 혹은 그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환경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HR이 계속 발달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업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 추세라고 적어놨는데,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특히 언리시 컨퍼런스에서 2년 전에 크게 한번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왜 미국에서는 자꾸 워라벨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워크랑 라이프랑 분리가 돼 있니? 일은 삶의 일부지. 뭐 하여튼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게 서유럽이 혹은 북유럽이 가지고 있는 어디죠? 아직 무덤에서 요람까지가 아니죠. 거꾸로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유럽 혹은 북유럽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관념과
이 HR 컨셉이 섞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 업과 삶이 분리되지 않다면 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생의 삶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컨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생의 HR 혹은 전인적 HR이라는 개념들이 최근 사이에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회사가 여기에 대한 큰 책임을 가지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셀프 리더가 되는데 많은 강조를 해왔다면 조금씩 그 개인에게 물어왔던 그 책임을 회사가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경향에서 트레이닝을 제공하거나 집체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언리시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다른 HR 관련된 컨퍼런스보다는 조금 새로운 토픽들이 많이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가 모인 조직에서 리더십의 역할은 뭔가, 한마디로 내가 셀프 리더고 너도 셀프 리더면 우리에게 정말 매니저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 같은 것들이죠. 뭐 회사의 리더십이라는 조직 혹은 위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왜 우리는 계속 리더에 대해서 생각하냐라는 질문들. 그리고 파트타임이 팬데믹을 만나서 재택을 할 때 조직으로의 소속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루 일하는데 팬데믹을 만났을 때 그 하루도 온라인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조직의 일원으로서 혹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한 2년 전쯤에는 크게 다뤄졌던 적도 있고요. 기업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나는 HR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레고 같은 회사는 우리는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놀이, 플레이라는 것을 HR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레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레고의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컨셉들이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조직의 체질을 바꾸는 이들의 무게감과 피로감, 막 워라밸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 직원들이 가진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될까라는 토픽들을 많이 다루다가 작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제일 피곤한 분들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 사실 조직의 체질을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우리 스스로를 챙겨야 된다라는 발표 세션 하나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가 힘든가?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만 챙기다가 결국 우리가 우울해져서 우리가 떠날 것이다 막 이런.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썼던 컨셉은 조금 그거와는 다르긴 했었지만 그때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그거죠. 가장 조직에 충성된 사람이 가장 피곤한데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번아웃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번아웃 때문에 퍼포먼스가 팍 떨어지거나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사람들과 달리 충성도도 높고 열심히 일도 하고 성과도 좋은데 스트레스가 높은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분면으로 치면 되게 특이한 구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발표 마지막에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관중들이 이랬던 적이 있었죠. 하여튼 이런 좀 새로운 토픽들이 많이 다루어지기도 했었죠. 인터널 모빌리티와 스킬 베이스드 HR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인터널 모빌리티를 충분히 이제 환경적으로 제공을 하려면 결국 스킬 베이스드 HR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컨셉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꽤 깊은 주제여서 저는 흥미롭게 좀 들었던 세션들이 있었고요. 왜 서유럽은 DEI에 별로 관심이 없는가? 이것도 되게 서유럽에서는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는 이걸 잘하고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그게 우리의 착각이다. 아니다.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논의들도 언리시에서는 꽤 진지하게 다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저기 사진에 있는 ING에서 왔던 사람이 이 얘기를 했었죠.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DEI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 근데 오피스에 가보면 정말 다양성에서는 최고다.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세션인 거죠. 자, 좀 속대로 빨리 하면 2023년에 언리시의 주요 토픽들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보통은 저도 언리시를 갈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하는데 사실은 이후에 이어질 세션에서 비슷한 토픽들이 나누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전과는 언리시가 다루는 토픽들이 좀 달라졌다라는 걸 올해 많이 느꼈습니다. 모두가 AI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변화에 맞는 체질을 갖추는 것, 그렇게 조직을 바꾸어가는 것, 그 다음에 AI를 기반으로 한 스킬 데이터베이스 혹은 HR 인텔리전스, 그리고 홀리스틱 HR, 스킬 베이스드 HR, 특히 AI 기반의 업스킬링, 리스킬링, 이런 토픽들이 이번 2023년의 주요 토픽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세션들, 그리고 거의 모든 부스에서 이런 토픽들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이 토픽들이 사실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연결 지점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저는 약간 비관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의 직무에 따라 혹은 여러분들의 그 하시는 일에 따라 저 사람이 뭘 잘 몰라서 저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토론 때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일단 제가 이 세션들에서 다루어졌던 토픽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인공지능과 스킬 기반 HR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트렌드를 누가 이끄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트렌드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 토픽들이 다루어지는 반면에 올해는 그냥 AI였습니다. 저는 서바이벌 모드에서 스킬 기반 HR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기업들이 예전에는 헤드 카운트를 했었죠. 우리가 사람이 총 몇 명이고 포지션이 몇 명이고, 그래서 포지션을 뽑으려면 우리는 잘 디파인된 잡 디스크립션이 필요한 거죠. 네. 잡 디스크립션을 잘 해놔야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장을 예측하는가, 어떤 포지션이 필요한가, 누가 적합한 사람인가가 HR들이 주로 다루어지던 토픽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서바이벌 모드를 살아간다는 그 위기감에 대한 것들이 HR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HR 컨퍼런스는 굉장히 축제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첫 세션부터 어두웠어요. 와, 우리 죽는다. 우리 죽는데 이 조직을 어떻게 살려야 되지? 우리의 역할은 뭘까?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럴 때 이 서바이벌 모드를 가정했을 때 우리에게 생존 기술은 무엇인가? 혹은 누가 그 기술을 가졌는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기술을 적시에 가르치자 혹은 가르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급부상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AI와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게 하나의 예이긴 한데요. 스킬이 정량화되어 가는 거죠. 혹은 스킬은 정량화가 가능하다고 HR 씬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인데, 리더십, 파이썬, 커뮤니케이션, 꽤 다른 성질을 가진 세 가지의 특질이 각각 개별화된 스킬로, 제가 사이즈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떤 뭐 완결성 면이든지 코스를 어느 정도 따랐는가에 대한 것이든지 평가에 의한 것이든지 어쨌든 정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능력, 지식, 우리 영향력이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한 10년 전에. 역량, 이런 좀 그 당시에 모호했다고 우리가 느꼈던 개념들을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HR이 AI를 확 끌어안는 저는 중요한 계기, 혹은 그 필드가, HR의 테크놀로지가 HR을 확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의 예이긴 하지만 여기 빅데이터, 또 어떤 스킬들을 이 한 팀에서 포트폴리오로 쫙 구성을 해놓고,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중급, 어떤 사람은 아직 이 역량을 혹은 이 스킬을 더하지도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조직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킬셋을 총량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요, 테크놀로지에서 가능하게 되었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완전함에 관한 4가지 질문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HR 테크의 비즈니스 모델링이 HR 실무자들의 자동화에 대한 열망과 만나서 만들어낸 허상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AI가 그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된 부분은 축구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PSB에 가서 거기서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 봤는데 오, 어메이징합니다. 고등학생들 그 유스 팀 데려다 놓고 영상 쫙 돌려가지고 코치들이 이미 캐치해내지 못하는 마이크로 비헤이비어까지 다 분석해냅니다. 지금 그 정도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와 우리 김 과장님을 제가 이렇게 졸고 계신 걸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열심히 오신 여러분들의 피로감을 표현해 보고자 이렇게 한 거지만 일단 메시랑 김 과장님의 퍼포먼스를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프로와 아마추어 구분이 가능하고 개인 플레이어이자 팀 플레이어고 훈련과 교육을 통한 기술과 역량의 발전도 가능하고 목표와 팀의 목표, 계량화, 정량 분석이 가능한 성과 다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다 비슷한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은 이 축구 경기는 시작과 끝이 있는 완결적인 경기입니다. 그것만 분석해도 되는 거죠, 사실. 그에 비해서 김 과장님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다음 주에도 일해야 되고 은퇴하실 때까지 일해야 되는데 이 끝없이 이어지는 일상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어떻게 그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그것이 충분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메일, 사무실에서 하는 대화, 회의록, 그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 행위, 행동, 의사결정의 과정, 도덕관, 시간관리, 리더십 뭐 등등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데이터로 올려서 분석할 수 있으면 전 AI 테크놀로지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가 그걸 원하냐는 거죠.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규들이 그거를 허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분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집한 데이터들의 분석이 완벽한가? 리더십. 어떤 회사는 어떤 HR 테크는 리더십의 하위 영역으로 자기 관리, 전문성, 소통, 공감, 트렌드 분석, 코칭을 꼽았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 알고리즘이 다른 거죠. 조금씩. 제가 가진 질문들은 이겁니다. 서로 상호 연결된 것들을 별개로 분석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맥킨지의 7S 모델을 통해서 참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감독을 받았듯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라는데 이제 하드와 소프트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건지 사실은 제가 AI 테크들을 다 둘러가면서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봤을 때 그게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어보면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되게 특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도저히 예측도 가능하기 어렵고 이상한데 일도 잘하고 이상한 일 잘러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데이터가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예술의 영역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HR 테크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싸가지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가? 싸가지가 스킬이잖아요. 진짜 스킬이거든요, 이거. HR 담당자들은 싸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럽이라고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습니다. 다른 단어를 쓸 뿐이지. 근데 이게 어디에 연결되냐는 거죠. 싸가지 없는 리더 연결되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에 대한 아직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완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HR 테크들을 갈 때마다 듣는 얘기입니다. 걱정 마세요.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요.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HR 테크들을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저희 인사 결정 과정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HR 베이스드 HR이 AI 베이스드 HR이 진정 의미 있어지는 순간은 그 지능이 인간의 판단보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확률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이끌어서 결국 우리가 그 결정에 의지할 수 있게 되는 때가 AI 베이스드 HR이 진짜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자동화죠. 자,
우리가 바라는 HR은 이런 종류의 HR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 based HR. 결혼을 해야 돼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될까요? 타인과의 소통에 있어서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전반적으로 무례하고 동물과 관련된 15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적이 있고, 통계당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 2년 안에 이혼할 확률 35%입니다. 7년 안에 이혼할 확률 73%, 신혼 5년간 평균 월간 부부싸움 횟수는 7회. 익숙한 숫자네요. 양육관의 차이를 해서 괜찮은 아빠, 괜찮은 엄마가 될 확률은 20% 미만.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답을 원하거든요. HR의 AI based HR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객관화되고 완결성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다 데이터를 모아놓고 최종 결정을 다시 사람이 한다는 건 사실은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인가, 우리가 원하는 인재인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스킬이 무엇인가, 요거까지는 잘 뽑아줍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팀에서 우리가 필요한 스킬이 무엇인가 하면 쩍쩍쩍쩍 개별된 스킬 아이템으로 올려주긴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HR 테크는 아직 답을 안 줍니다. 누굴 먼저 내보내야 하는가? HR 테크는 아직 답을 안 줍니다. 답을 안 주는 게 괜찮은 거냐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매칭, 조직과 그 사람의 매칭의 관점에서 봤을 때 AI는 조직 자체를 얼마나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분석하는데 조직은 얼마나 잘 분석했냐는 거죠. AI가 조직을 분석하는 역량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조직을 잘 분석했을 때 그 조직에 필요한 사람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네,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거의 이제 다 됐거든요. 우리는 왜 미완의 HR을 해왔던 것인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대면 면접이 완전히 사라진 그 AI에게 전격적으로 맡길 수 있는 채용 현장을 꿈꾸는 것인가? 아니면 흥미롭게도 왜 AI 시대에서 AI를 계속 얘기하는데 자꾸 그 홀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전인적인 것. 좀 안 맞아요. 지금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두 컨셉들이 막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필요한 질문들은 뭘까? 지금까지 HR이 비객관적인 판단에 우리가 했던 HR의 업무들이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이 존재했었던 건 분명하거든요. 왜 그랬냐는 거죠. 혹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 그리고 인간은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변할까? 지금 이 스킬이 올해의 이 정도의 스킬셋인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AI가 정확한 데이터로 분석해낼 수 있는가? 사람이 스킬을 늘려가는 거 말고 한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것들을 이 HR 테크, AI 베이스드 HR이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제 결혼 사진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과 조언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냥 결혼했습니다. AI가 있어도 AI가 하지 말라 그래도 했을 겁니다. 왜 사람은 사람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나가나요? 이 부분만 좀 잘라주세요. 교육에 주는 시사점입니다. HR이라는 필드가 정량화된 스킬셋을 요구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졸업장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학생들은 그 스킬셋에 대한 요구에 아직 대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필드는 벌써 스킬 베이스드로 넘어갔는데 학교는 과목이랑 졸업장만 나갑니다. 그 스킬 베이스드 혹은 AI 베이스드 HR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와 상관없이 고등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스킬셋을 가지고 나가는지에 대한 좀 선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육 현장에서는 지식과 기술과 역량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는 좀 선명한 정의를 가질 때가 됐습니다. 이 정의를 내리지 않고 우리가 너무 오래 끌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역량 중심 HR에서 스킬 중심 HR로 넘어왔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설명을 못합니다 아직. 효율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테크놀로지와 만나는 지점. 우리가 팬데믹을 만났을 때 온라인과 뭐 워크플로우 러닝 같은 게 가능한 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걸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돌아가는 두 개의 플랫폼을 경험한 겁니다. MS 팀즈와 뭐였죠? 줌. 이거 잘 돌아가네 이거. 우리가 경험한 건 뭐 온라인 기반 협력 학습이 가능하구나.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았던 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구나를 느낀 게 아닙니다. 잘 돌아가네. 사실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 MS가 치고 올라오겠죠. 제 예상으로는. 그러면 사실은 효율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테크놀로지를 만나면 테크놀로지는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테크 기반의 교육 혁신이 교육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들, 되게 느린 속도, 필요한 많은 시간, 집중, 반복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 사람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보면 갑자기 성장해 있는 사람들, 그 커브가 통계적인 커브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우리는 아직 완전한 이해를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결국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라는 좀 뭐랄까요, 존재론 같은 것들에게 그런 걸 되게 하찮게 여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33% 이쪽 스킬로 몇 퍼센트 더 필요하고 이 정도 시기에 이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접근을 한다면요. 그리고 교육의 과정과 특히 평가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관성을 자꾸 전제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객관적인 그 객관성이라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편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시험 같은 게 그렇거든요. 제가 시험 문제를 동료들과 출제할 때 늘 하는 고민입니다. 사지선다로 하자. 쉽잖아. 에세이 들어오면 한 3주 동안 내내 그것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과정과 평가에서 정말 객관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저는 HR 필드가 AI와 스킬 베이스드 HR이라는 컨셉을 끌어안을 때 객관화보다는 편의의 면에서 확 끌어안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넷 L&D 연구소의 홍정민 대표님을 모시고 다음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휴넷의 홍정민 소장입니다. 아마도 제가 더 시차가 있는 것 같은데 밤에 되면 지치거든요.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네. 저는 ATD라는 거 잘 못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HRD 성인 교육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데가 2위가 어딘지 모릅니다. 미국이란 나라예요. 성인 교육 시장 자체 60%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ATD라는 게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라는 협회 이름인데 거기가 지금 연도로 한 80년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지금 80회째 되는 행사가 이 ATD 컨퍼런스고 글로벌하게 하는 게 이제 2월, 5월이 있거든요. ATTK, ATD 아이스라는 행사인데 이제 최근에는 ATD 24, 23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저희는 지금 한 10년째 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행사 소개하는 것보다 지금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최한우 교수님이랑 다르지 않고 똑같은 얘기긴 한데 크게 지금 작년도에 물어본 게 있어요. GSS라는 세션인데요. 그러니까 리서치입니다. 전 세계 4,000명 정도의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2023년에 좀 변화가 있는데요. 1위는 계속 업스킬링, 리스킬링이에요. 이거는 지금 한 4년째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업스킬링, 리스킬링. 그리고 2위가 AI예요. 이게 작년도에 순위에 없었어요. 바로 올라갔고요. 왜냐하면 챗GPT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위가 아까 스킬이라는 단어인데 최근에 엄청 뜨기 시작했습니다. 스킬 베이스드 탤런트 디벨롭먼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작년에 처음 들어왔어요. 스킬 베이스드.
저도 또 HR 테크라는 컨퍼런스를 가거든요.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 열리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총 세션이 162개 정도 있었어요. 162개 중에서 AI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세션이 109개였어요. 그리고 이 스킬이라는 단어가 42개였어요. 물론 2개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세션도 있었죠. 그래서 주로 요 세 단어, 그러니까 ATD에서 강조하고 있는 버추얼 러닝이나 아니면 워크플로우 러닝이 되게 많은데 일단 보통 한 제가 2시간 넘게 하거든요. 디브리핑을 해서 일단 이 세 단어만 중심적으로 하는데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네. 일단 또 앞에 좀 시간이 좀 끌어서 최대한 시간을 맞춰볼. 네, 5분까지 할까요? 7시 5분까지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이에요. 스킬인데 정말 최근에 HR적으로 핫한 단어입니다. 스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잡과 롤과 컴피턴시, 역량과 스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직장은 잡과 롤 베이스였어요. 그동안 HR을 지탱하는 거는 뭐냐면 잡과 롤이었어요. 넌 잡 디스크리션이 뭐야? 너희 잡이 뭐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잡이 만약에 프로젝트 매니저라면 롤은 프로젝트 리딩이고 여기에 또 역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량이 구성돼서 프로젝트 관리 역량, 무슨 역량, 창의력, 뭐 문제 해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HR에서 기업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가지고 지금의 변화를 못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잡과 롤 베이스가 점점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쪼개야 됐다라는 게 바로 이 스킬이라는 개념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왜 스킬로 지금 방향을 잡았냐면 가장 큰 원인은 비즈니스 변화가 너무나 빠르다는 겁니다. 이걸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했나? 좀 더 잘게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업무 자체가 지금 내가 무슨 마케터인데 꼭 마케팅 일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크로스 펑셔널 하거나 프로젝트에 자꾸 투입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내 잡과 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스킬이 있어, 내가 파이썬이나 아니면 내가 협업 스킬이 있어, 이런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워크와 워크포스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때문에 이 스킬이라는 단어가 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WF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올해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한 건데 앞으로 5년 동안의 잡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8,300만 개의 잡이 앞으로 5년 동안 생길 거고 6,900만 개의 잡이 앞으로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 숫자 8,300만 플러스 6,900만이 어떠냐면 전체 직업 개수의 23%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5년마다 4분의 1씩 직업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링크드인에서 작년에 조사를 합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직장인들의 스킬셋을 쭉 추적해봤어요. 얼마나 바뀌었지? 라고 쭉 추적해봤어요. 이랬는데 25% 바뀌었대요. 4분의 1이. 8년 동안 25%가 바뀌었대요.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2027년까지 4분의 1이 또 25%가 나머지가 바뀔 거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5년마다 직업의 4분의 1이 바뀌고 12년마다 나의 스킬의 절반을 바꿔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속도가 어떻죠?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역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기업에서 쓰는 게 역량 모델링을 쓰고 있는데 역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버리기 시작했어요.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량을 그냥 제가 그냥 대충 스킬로 쪼개봤어요. 이 마케팅 기획 역량 안에는 신문 광고 채널 선정, 회의 운영, GA 관리, 유튜브 채널 관리 뭐 등등이 있는데 이 스킬들을 봤더니 신문 광고 채널 선정이나 전단지 기획 스킬 같은 경우는 어떻죠? 최근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 마케터들은 유튜브만 바라봐요. 유튜브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GA 스킬만 너무 중요해요. 이러다 보니까 추가된 스킬들이 점점 더 중요한 스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1, 2년 사이는 어떻죠? 챗 GPT를 활용한 광고 문구 제작, 메타버스 홍보 캐릭터 기획 등등의 1, 2년 사이에 추가된 스킬만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잡과 롤은 말할 것도 없이 역량이 지금 변화에 어떻다?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못 따라. 그러다 보니까 스킬로 바꾸겠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그러면 스킬과 역량의 차이인데 역량 모델링은 1970년대에 나왔어요. 어떤 모델이냐면 그 당시에 문제 제기가 뭐냐면 학위와 IQ가 이 사람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라고 해서 맥클랜드라는 박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하는 게 바로 역량이고 빙산 위에 보이는 게 스킬이고 아래쪽에 태도와 뭐 비헤이비어 이런 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비헤이비어 스킬은 보이고 태도 이런 쪽은 안 보인다라고 만들어낸 게 이 당시에 거였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맞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어떻죠? 이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었어요. 지금처럼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역량 모델링을 할 때 항상 어떻게 시작하냐면 잡과 롤 중심에 이 잡을 놓고 역량 모델링을 해. 이러다 보니까 맞아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어떻죠? 이직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속도는 그때보다 훨씬 빨라요. 이러다 보니까 잡과 롤과 역량이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스킬이 되게 집중되고 있고요. 스킬은 정확하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지금 정의가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지식을 가지고 성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스킬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스킬 베이스드, 스킬 텍소노미, 스킬 맵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인데 제가 간단하게만 가져온 거예요. 만약에 세일즈 매니저의 스킬스 맵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스킬들이 필요해요. 근데 현재 매니저를 딱 들여다봤더니 어때요?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그럼 이 매니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보자를 이제 뽑습니다. 후보자를 뽑아봤더니 후보자는 이 스킬과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어요. 이 후보자는 스킬 관점에서는 채용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HRD 전문가다 보니까 저는 항상 교육을 할 때마다 저는 25년 정도 HRD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업 교육을 했죠. 근데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25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죄책감이 뭐냐면 이 교육 왜 받아야 돼요? 라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항상 나이스 노예요.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스킬 자체가 있으면 경력과 학습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잠재적 후보자를 보면은 저분은 지금 저 네모칸 빨간 칸이 부족하잖아요. 이거를 경력 설계를 해줄 수가 있어요.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킬은 HRD뿐만 아니라 채용, 육성, 평가, 보상까지 HR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은 채용 쪽이에요. 근데 채용, 육성, 평가, 보상 이렇게 밀려오거든요. 항상 HR은. 그래서 채용이 가장 급한 거죠. 정말 많은 일단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은 자유로도 아마 나눠줄 걸로 알고 있고 읽어보셔도 되는 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스킬 베이스드 HR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아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질문 던질 게 정확하세요. 그래서 지금 스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드 스킬 같은 경우는 좀 잘 맞아떨어져요. 특히 IT부터 지금 이게 시작된 거라서 AI는 머신러닝, 파이썬, 텐서버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떨어져요. 이 스킬 텍소노미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커뮤니케이션, 창의력, 소프트 스킬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눌 건지 그리고 어떻게 레이팅을 시킬 건지도 되게 이슈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쓰고 있긴 한데 주로 하드 스킬 쪽에 많이 맞습니다. 두 번째가 스킬 텍소노미라서 채용, 육성, 평가, 보상 그리고 기업마다의 원하는 스킬 텍소노미가 너무 다 달라요.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레이팅의 이슈도 있는데 다만 레이팅은 역량보다는 명확해요. 창의력을 몇 점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스킬 아니면 아무튼 아이디에이션 스킬 이런 스킬은 오히려 또 관리자가 평가하기 좀 정확하다는 건데 레이팅의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래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확실해 보이는 건 뭐다? 잡과 롤 베이스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비즈니스 환경을 따라가기에는 스킬로 정해버린 건 확실해요. 지금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일단 뭣도 모르고 스킬로 하는 게 막 KPI 놓고 있어요. 인사 담당자들이 스킬로 바뀌려고 해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고 하면 맞는 게 있습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맞는 게 있고요. 스킬이 잘 맞아떨어지는 게 스킬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변할 때 그리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업무가 많을 때 그리고 애자일한 조직이 운영할 때 이 스킬 베이스드가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역시 혹시 인사 담당자나 스킬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 막 전반적인 그 적용보다는 이런 직무, IT 서비스나 되게 상당히 많이 자주 바뀌는 그런 스킬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유하는 직종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그냥 여기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서 교사의 그냥 스킬을 한번 좀 나눠봤어요.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교사가 저는 이제 사범대를 나왔어요. 사범대를 나왔는데 전공 역량이랑 교수 역량이 있습니다.
수학, 교육과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스킬이 바로 이 디지털 역량 쪽이에요. 근데 디지털 역량을 스킬 쪽으로 나눌 때 막 예를 들어서 마이크러닝 설계, 러닝 저닝 설계, LMS 이해와 활용, RLS 이해와 활용 이런 식으로 스킬들로 쭉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수학 변하나요? 잘 안 변하잖아요. 그 교육 변하나요? 잘 안 변하잖아요. 변하는 거를 스킬로 나눠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교수 역량, 디지털 교수 역량 같은 경우도 불과 4년 전만 해도 우리 선생님들은 줌을 활용 못했어요. 새로 생긴 스킬이에요.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할 거예요. 이럴 때 맞는 게 바로 이 스킬이란 스킬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교육도 솔직히 스킬을 활용하면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동안은 우린 잡과 롤 베이스드 교육 설계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기획, 향상 과정 다 잡과 롤과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역량 좀 더 들어간 문제 해결 역량 향상 과정. 근데 이거를 마케팅 기획을 스킬로 이렇게 좀 나눠 보면 스킬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필요한 스킬들이 따로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필요한 스킬을 나눠 놓고 또 스킬별로 거기에 맞는 학습 방식이 따로 있어요. 스킬별로 학습 방식을 배치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학습 여정으로서 러닝 저니 방식이라는데 이런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키워드가 2개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갈게요. 아까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커리어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는데 아까 인터널 모빌리티, 커리어 모빌리티인데 지금 이게 글로벌 환경을 볼 때 미국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미국은 지금 대퇴사회 시대고 스킬 쇼티지 영상이라서 사람을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기는 우리나라만큼 안 좋지 않은데 사람들이 MZ 세대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채용을 안 하고 아예 프리랜서로 돈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버 운전한다든지 이런 식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 채용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스킬의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학위에 제한을 뒀더니 사람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킬로 쪼개준 거예요. 그래도 많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스킬로 또 생겼던 테두리고 두 번째가 또 사람을 많이 끌어야 되잖아요. 내부 인력을 어떻게 써야 돼요. 내부 인력들. 이러다 보니까 내부 이동 제도, 커리어 모빌리티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스킬로 게임처럼 돼 있습니다. 스킬로 쫙 있으면 이 게임에다가 로그인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23개 업무가 기다려 있어요. 하면은 내가 클릭해서 일을 하면 돈을 받는 구조예요. 그 게임처럼 돼 있죠. 대표적인 사이트는 그로트란 사이트예요. 그로트란 사이트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그로트란 사이트가 인터널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사이트인데 여기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내가 이런 스킬을 필요해라고 하면은 매칭률 나오고 매칭률 클릭하면 이 사람한테 제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케이 하면 프로젝트 팀이 형성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드 업무도 상당히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2분씩 각 키워드를 한 번씩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업스킬링, 리스킬링입니다. 결국 이 스킬 갭 현상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어요. 기업들은 왜냐하면 과거의 프로세스 비즈니스에서 즉 제조업 기반에서는 성장률이 목표가 언제면 20% 성장, 30% 성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기업들 어떻죠? 막 100배씩 성장해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스킬과 현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스킬과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 스킬 갭 현상 때문에 이 올해 발표한 게 CEO 중에서 스킬 갭이 가장 기업을 위협하는 거다. 디지털보다도 라고 얘기한 비중이 63%인가 그래요.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킬이랑 미래 비즈니스를 위한 스킬이랑 갭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하면 업스킬링, 즉 지금 내가 HR 업무를 하고 있으면 아래쪽은 자동화시키고 더 높은 업무, 전략적인 HR 이런 걸 하는 걸 업스킬링 얘기하고 아예 리스킬링은 업무 자체를 바꿔주는 거를 리스킬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업스킬링, 리스킬링이라는 단어가 빗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고 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합니다. 업스킬링, 리스킬링은 항상 이 3단계로 구성되는데 목표 스킬셋의 도출, 현 스킬 수준의 진단, 해결 방안 도출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항상 구성이 되는데 이런 식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스킬셋이 있으면 현 수준, 목표 수준, 스킬 갭이 어느 정도고 중요도가 높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으로 HR에 접근하는 업스킬링, 리스킬링의 방법이에요. 업스킬링, 리스킬링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리스킬링 사례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기업체 교육 담당자를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똑같고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가 성장하는데 채용이 필요 없어요. 자동화 속도가 더 빨라요. 이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업스킬링을 하거나 리스킬링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잡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더 높은 쪽으로 빨리 옮겨줘야 되는 이슈라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어떤 비단 HR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즉 12년마다 50% 스킬을 바꿔줘야 돼요. 지금 대학 시스템이 그래서 안 맞습니다. 12년마다 절반 정도를 배워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학은 4년 배우고 평생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직접 나서고 있어요. 대학이 나서는 게 아니라. 쭉 넘어가고요. 이제 1분에 이제 한 키워드 하나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인데요. JD 딜런이라고 AI 관련해서 HRD 가장 좀 리딩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AI하면 항상 그냥 큐레이션을 많이 얘기해요. 유튜브처럼 큐레이션 많이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AI는 교육 전체를 오그멘테이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설계부터 운영, 학습 분석 관리까지 이루어지고 챗GPT 얘기 만들 수 있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학습 설계 쪽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론 학습 운영이나 학습 분석 관리도 가능하지만 학습 설계 쪽에 상당히 강력한 툴로 쓰고 있는 게 현재 HRD를 바라보는 현상이에요. 그냥 제가 사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신입사원 대상의 커뮤니케이션 향상 과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챗GPT를 해서 커리큘럼 짜달달이 16주짜리 짜준 거예요. 학습 목표 만들어야 돼 학습 목표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그냥 심심해서 신입사원 대상의 커뮤니케이션 향상 프로그램을 내 손 안 거치고 그냥 생성형 AI로 만들까라고 해서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듈 1의 1인 효과적인 리스닝 스킬 향상에 대해서 강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했더니 강의 스크립트 3분짜리로 만들어준 케이스예요. 이제 뭐가 필요하죠? PPT 필요하잖아요, 그죠? PPT도 스크립트 넣고 여기 간마라는 앱이 있습니다. PPT 넣고 여기다 간마라는 앱에다가 강의 스크립트 넣고 PPT로 만들어줘 했더니 11장 정도 만들어준 거예요. 별로 그렇게 괜찮진 않은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뭐 필요하죠? 영상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상도 제가 찍기 싫어졌어요. 클레온이라는 사이트 되게 많습니다. 이런 생성형 영상까지 만들어주는 사이트인데 여기다 강의 스크립트 여기 넣고 사람 설정해서 여기 다 가상인물이에요. 가상인물이고 그리고 여기에 스크립트 아까 제가 만든 스크립트 넣고 뒤에 PPT 깔고 만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 영상 나오거든요. 근데 꽤 괜찮아요. 3분짜리.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하죠? 문제 요약이 필요해요. 문제 요약도 사지선 단위로 두 문제 만들어주고 오지선 다 바꿔주고 해설 단위도 바꿔주고 OX로 바꿔줘요. 자유자재예요. 엑셀로 다운해줘요. 그 세 가지를 핵심 스킬 요약해줘라는 것까지는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챗GPT가 많이 바꿀 겁니다. 교육을 상당히 많이. 왜냐하면 여기까지 제가 몇 분 걸렸을까요? 몇 시간 걸렸을까요? 여기까지 만드는데 1시간은 아니에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좀 힘들었어요. 여기가 400자리에서 계속 이게 넣었다 뺐다 해서 해야 돼가지고 여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러닝 컨텐츠를 만드는 딱 7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커리큘럼, 학습 목표, 스크립트, 영상, PPT, 문제 그리고 학습 정리예요. 딱 7가지만 있으면 이러닝 컨텐츠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있나요? 저는 뭐만 했죠? 네, 저는 신입사원 대상의 커뮤니케이션 향상 과정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좀 보여드릴 건데 음향도 넣고 지금 아예 이것도 달리 사용해서 지금 그 썸네일 만들고 이런 거예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유튜브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은 부족해요. 근데 지금 경중이 있으실 거예요. 달리는 40% 쓸 수 있고 챗GPT는 70% 쓸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계속해서 쓰셔야 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족한 시간이지만 짧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디스커션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여기 상단에 이름이 있으신 모더레이터와 디스커션 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죠? 네. 자, 먼저 모더레이터 정효정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의 정효정입니다. 오늘 이제 사실 모두연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앞에 이제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연사님들을 섭외하는 게 힘들긴 했는데 그분들보다 장소를 섭외하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모두연에 한번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멋지게 또 행사를 같이 준비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우리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연사님들 강연을 들을 때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업을 들은 이후에 그걸 리플렉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리플렉션의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되셨을 것 같아서 먼저 우리 디스커션에 참여하시는 우리 또 입담 좋은 분들로 제가 또 모셨어요. 그래서 네, 잠깐 우리 또 인사이트를 서로 또 공유한 이후에 우리 또 현장에 계신 분들께 또 이야기를 그 마이크를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 생각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더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 또 준비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저희 디스커션에 참여하시는 분들 저희 5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네, 그 마이크를 이렇게 미루시는 것이 먼저 네, 먼저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단국대학교 이정훈 교수님부터 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을. 네, 우리 박준래 팀장님은 이제 LG전자 대기업에서 오셨고 또 우리 민섭님 어디 계시죠? 김민섭님은 웅진싱크비 우리 중견기업을 대표해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 이호준 멘토님은 또 코드스테이츠 우리 스타트업을 대표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덕환 팀장님은 또 우리 모두의 연구소에서 또 우리 소장님을 대신해서 또 소장님보다 입담이 훌륭하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함께해 주셨는데 또 연구소 우리가 또 약간 이제 성격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연구소이자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적인 교육을 또 시도하고 있는 또 그 주체로서 또 함께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단국대학교 이정훈 교수님 각자 소개하시고 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바빠서 다 갈 수 있는데 세계 학술 대회에 다 우리 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조금 바빠가지고 대신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대표적인 그 어떻게 보면 글로벌 행사에서 주요한 키워드들을 들으셨는데 어떤 키워드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내가 소속된 조직에서는 또 이것이 나에게 주는 우리 조직에 주는 혹은 또 이렇게 뭐 조직 외에서 또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들었으니까 네, 단국대학교 이정훈이고요. 뭐 제가 먼저 하는 게 낫다 생각한 게 비슷한 키워드가 비슷하게 꽂혔을 건데 그럼 내가 먼저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똑같을 것 같고요. AI에 대한 것들이 지금 대학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스킬 베이스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대학은 이제 역량 중심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킬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서 내보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계속 지금 이슈고 저희 지난주에 했던 국제 포럼 같은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최한희 교수님도 그때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AI가 어떻게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스킬을 가르쳐야 하는가 또는 그것을 어떻게 학교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키워드 정도만 지금 얘기하면 될까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저는 LG전자에서 이제 버티컬 신사업을 하고 있고요. 버티컬이라는 거는 이제 산업군을 얘기하고 당연히 이제 교육 버티컬이라는 곳에 이제 새로운 산업 기회에 대해서 이제 막 탐구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좋은 자리에 와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려고 했는데 앞에 나오라 그래서 부담 갖고 나왔는데 AI라는 게 뭐 너무나 화두죠. 뭐 아시겠지만 가전 쇼의 CE에서도 AI 원래
에브리웨어라는 키워드를 얘기했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전까지 AI라는 걸 이렇게 물감처럼 뭐 제품이 칠했다면 이제는 속에서 이렇게 우러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지나면 지금은 이제 AI 버튼이라는 걸 넣고 뭐 특정 키를 누려야지 AI 기능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모든 제품에 이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정도로 많이 생각이 되고 뭐 이따가 제가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AI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함께 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미 메타버스라는 것도 있고 AI를 넘어서 XR 이런 것도 또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그런 것도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스타트업 대표인지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네, 많은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교육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저는 어디까지나 그 커뮤니티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거를 개발하는 개발자였고 온라인 베이스의 그런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어찌됐든 종합적인 아트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을 온라인에다가 완벽하게 구현해내던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성장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게임 안에서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성장하는 건요 게임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오락실 가가지고 열심히 한 판씩 깨야 되는 그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그 게임이고요. 그런 게임의 특성을 사실은 그 여러분들의 역량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시키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제가 전 직장이었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에코포리트 시스템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고요. 운이 좋게도 그런 시스템을 분석하게 됐고 그런 분석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저번 주까지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2주간 지도를 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키워드가 그대로 적용됐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적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스킬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이 AI 챗GPT의 활용입니다. 시니어 레벨에서는 챗GPT가 굉장히 강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비기너 주니어들의 레벨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지금 적용이 됐고요. 운 좋게도 하반기 작년 여름 방학 때 똑같은 수업을 했었고 동계 방학 저번 주까지 똑같은 수업을 했었는데 챗GPT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다행스럽게도 저는 운 좋게도 여름 학기와 겨울 학기에 재밌는 데이터를 가지게 됐고요. 겨울 학기 때는 좀 심각할 정도로 현상을 좀 분석을 했고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허락이 된다면 다른 저를 불러주시면 가서 세션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슷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재밌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마 모두가 같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스킬이랑 AI인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눈다면은 스킬에서 저는 좀 공감을 했었던 건 제가 웅진 싱크빅에 이제 들어와서 많이 경험했었던 게 공채의 실종이거든요. 네, 웅진 싱크빅뿐만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직접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고 있다. 즉 대학에서 배워온 것들이 인정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인재한테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가르치고 있고 직접 뭐 부트캠프라는 형식으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도 지금 공채가 사라지고 부트캠프라는 곳에서 필요한 기술을 인사팀 요청을 받아서 그 기술을 익힌 다음에 이제 인턴십 과정을 거쳐서 가는 식으로 이제 채용 과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과정이 이제 좀 트렌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교육이라던가 대학교 교육의 내용 그리고 평가 방식 그리고 배우는 스킬들 이런 것들이 기업하고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스킬이라는 키워드를 들으면서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AI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웅진 싱크빅에 있기 전에는 이제 클래스 101이란 곳에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웅진 싱크빅에선 유데미 사업단에 있어서 유데미도 이제 글로벌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죠. 클래스 101에서는 AI를 써서 아까 이제 앞에 강의에서 나왔었던 일들을 다
똑같이 했었어요. 즉 타이핑을 강의 스크립트를 치면 이제 버추얼 휴먼이 나와서 읽어주는 거죠. 그 버추얼 휴먼을 이제 제가 만들었고 그 과정들을 이제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서 사람이 강의하는 것과 버추얼 휴먼이 강의하는 거를 이제 그 수강생들이 온라인으로 들었을 때 과연 학습의 반응에 차이가 있나 이거를 이제 실험해 보는 과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걸 이제 옆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본 건 아니지만 이제 댓글이라던가 뭐 피드백을 봤을 때는 AI라는 걸 알아차리긴 하지만 학습에 방해를 받진 않는다. 즉 아까 말씀하신 것도 꽤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버추얼로 강의를 만들어도 엄청난 효율성과 생산성을 내서 기업은 만들고 수강생 입장에선 사람이 하는 것과 별로 차이를 느끼지 않게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그리고 옹진싱크빅에서도 이제 AI 제품, AI 수학 그 솔루션들을 내놨는데 다 이제 개인화 맞춤형 그리고 뭐 졸고 있는 모습이 이제 아이 컨택에서 포착되면 캐릭터가 나와서 공부 이제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AI 키워드들을 좀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먼저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모두의 연구소의 최덕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무에 좀 더 가까운 팀장이고요. 저희는 면접을 보거나 하면 계속 이력서를 받거나 어떤 스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는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연해 주신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키워드들 중에서 스킬 베이스라는 게 많이 와서 닿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들으면서 걱정이 됐던 부분은 스킬을 베이스로 해서 뭔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생기는 게 정량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엑셀이라는 걸 다루는 게 하나의 스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엑셀이라는 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할 때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정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 스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우리 회사에 와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 정말 좀 다른 부분이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돼야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최한희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렇게 진짜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직군에 이 직업에 우리 팀에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걸 정량적으로 AI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거꾸로 저희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스킬들을 어떻게 직무나 어떤 팀에 맞도록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짚어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조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방금 최덕한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키워드와 더불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었나라는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호준 멘토님이 잠깐 얘기를 하다가 끊으셨는데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소 조금 걱정스럽게 느끼셨던 부분을 잠깐 살짝만 좀 더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말씀하시고 또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싶은 멘토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훅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줄 알고 가운데라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일단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잡 디스크립션을 기준으로 하는 롤 베이스를 먼저 정의를 하게 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시퀀스로 나눠서 내가 그 일을 할까, 그 일을 할 때 어떤 스킬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업무 베이스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정답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더하기 1은 뭐야? 그럼 2라는 거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걸 잘 찾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목표치를 정의를 해주고 거기까지 가는 로드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를 스스로 설계하도록 약간의 이정표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고 스킬을 셋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챗GPT를 활용할 때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를 이제 제가 저번 주까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데이터도 제가 여름 학기랑 겨울 학기에 조금 데이터 정량적이라는 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정량적인 수치로 좀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봤고요. 좀 충격적인 부분들은 그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챗GPT가 나오면서 80% 이상이 줄었고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인데 옆에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 그 카운트가 한 80%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총점, 그 하드 스킬이나 소프트 스킬 같은 형태의 그 정량적인 레벨을 해서 총점, 저희도 100점 환산으로 제가 점수를 좀 매겨봤거든요. 그 단계 루브릭을 세팅해서 매겨봤는데 전체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러닝 커브는 낮아졌냐? 러닝 커브는 낮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러닝 커브는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전체적인 총점과 이런 형태들이 낮아진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장의 방해적인 효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론을 해봤고요. 요거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따로 좀 예양이 좀 많아서 사실은 여름 학기랑 겨울 학기에 이건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 전문가분들이랑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게임해봤자 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다른 분 또 추가적으로 네. 저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예. 잡았는데요. 그 잠깐 다른 얘기를 좀 주의 환기차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AI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제 기술 관점, 그리고 이제 교실이라는 공간 관점, 그리고 공간 안에 있는 교사와 학생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 보면, 먼저 기술 관점에서 아까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I는 당연히 이제 에듀테크 기반에 많이 가고 있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적용돼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역사 체험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서 뭐 이런 거죠. 뭐 이순신 장군을 만나서 거북선을 같이 만들고 그런 게임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체육 같은 경우도 요새 많이 바뀌잖아요. AR 기반으로 해서 공놀이가 아니라 이제 게임 하듯이 AR 기기를 설치해 놓고 체육 시설도 바뀌고 있고, 그리고 뭐 체육, 음악 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 국영수 중심의 어떤 그 교육 말고도 이제 많은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AR이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교육기관에 들어가고 있고, 그 공간적인 측면이 약간 좀 다른 뷰인데, 이제 그 여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있는 공간 자체도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 공간도 예전 같으면 아마 빔 프로젝터가 앞에 쏴가지고 이렇게 벽을 부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앞에 못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 있는 뒤에 디스플레이가 이제 LED로 있는 거고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도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이게 예전에 선풍기가 잘 모르시겠네. 네, 시스템 에어컨은 바뀌고 있고, 뭐 청소도 요새는 로봇 청소기가 이제 그냥 조그만 거 말고 교실 복도를 다니는, 그리고 보안도 그렇고 그런 것들 환경이 바뀌고 있거든요. 학생들의 안전, 그런 것들도 미국이나 이런 학교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뭐 테러에 대한 위험을 알린다든지 이런 안전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교실이라는 공간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고, 또 저희는 이제 가전 회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 IT 기기나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 교사들 분들을 그 관점에서 보면 저희 흔히 얘기하던 MZ 세대 선생님들 그리고 알파 세대 학생들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이제 바뀐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수업 받아야 되는지 방법 바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고, 큰 변화는 항상 기술은 항상 존재해 왔고 그걸 이제 어떤 시점에 발현이 되냐라고 보는데, 마지막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도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지금까지 그 바뀐 환경들이 뭐 폭발적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보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저희 회사 이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저희가 멀티미디어 디바이스가 교실에 들어간 거는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교단 선진화에서 TV가 학교에 들어와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전자치판뿐만 아니라 많이 디바이스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봇도 이제 단순히 이제 흥미 위주가 아니라 어떤 한 역할로서의 교실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학생과 교사 사이에 보조 교사의 의미를 떠나서 소프트웨어 로봇이든지 그게 실제 실물의 로봇이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버티칼을 예전과 다르게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려 다음은 또 기대와 희망이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다양한 이제 아젠다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또 도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들이 있었지만 특히 저는 윤성혜 박사님 공유해 주신 장표에서 우리나라에 에듀테크 솔루션이 1,300여 개가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이게 막 이렇게 떠올렸을 때 딱 떠오르는 에듀테크 솔루션이 사실은 없다는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 러닝 스파크에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솔루션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제 모두연에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개최하게 된 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모두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와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이 또 에듀테크라는 산업과 맞닿으면서 새로운 우리 또 에듀테크 시장을 글로벌하게 또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들로 또 시작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 제안을 해주셔도 좋고요. 혹은 뭐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 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네, 저희 회사가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의 근간은 커뮤니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대하는 방식도 커뮤니티형 교육이 저희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혼자 누군가가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저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인공지능학교 아이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 과정을 운영하면서 이제 저희가 모여서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처음 설계는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이라 시작을 했으나 지금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기회들을 만들어내야 했고요. 아까 최한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줌 그리고 뭐 팀즈, 뭐 구글 밋 이런 소통하는 툴들을 이용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툴을 잘 쓰게 된 거고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보다 더 온라인에서 그 커뮤니티로 교육을 더 잘 받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는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툴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도입이 되면서 저희가 소통하는 방식들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코드를 같이 나눠서 보는 방식이라든가 메타버스가 강화됐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해가면서 나간다든지 온라인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 없이 좀 더 내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커뮤니티하고 이 교육이라는 게 잘 만나는 지점에 이 에듀테크 기술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토론자분들 혹시 민섭님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짧게 네. 해야겠네요. 네. 저도 짧게 하자면 사실 이제 커뮤니티의 맥락과 비슷하긴 한데 에듀테크 이제 제품들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을
이제 교육 현장에서 바라보다 보면은 많은 쏠림 현상이 기존에 이제 사람의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던 영역들을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영역들을 쉽고 간편하게 해주는 영역으로는 되게 많이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함이라는 걸 추구하기는 하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그럼으로써 그렇게 발전하고 새로운 연구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에듀테크의 발전과 AI의 발전이 기존의 걸 불편한 걸 편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기존에 할 수 없었는데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에 초점이 좀 맞춰져서 교육 현장에서 좀 많이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 비중이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었고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어려웠지만 그리고 1대 다로 했을 때 제가 여기서 모든 사람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지금 할 수 없고 1대 다로 하지만 만약에 기술이 있다면은 그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1대1로 뭔가 더 컨택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기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쪽에 발전이 된다면은 교육에 좀 더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교육의 본질 그리고 포용성 또 앞으로 우리가 더 건강한 그 만남 이런 것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로 또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 또 뵙겠습니다. 예, 여기에 뭐 첨언할 필요 없을 만큼 이렇게 자리해 주신 분들과 시너지를 내서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최정상에 계신 전문가분들 모시고 좋은 말씀 듣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우리가 HR이나 에듀테크 분야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저희가 소화 가능하도록 큐레이션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것들이 우리가 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디자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다음번 저희 숙제는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우리 각자가 가지고 계신 현장에 계신 전문성을 발휘해서 잘 소화하고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늦게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은 다음번 모임에도 함께 그 결과를 같이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 포럼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모두연의 장소 제공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